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화학과 관련된 얘기 엄청 많이 했죠. 이게 뭐 생물인지 화학인지. 자, 오늘 진행하는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이제 화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생물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나 내지는 구조와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6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생물이야, 살아있다, 라이프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다루는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더 언급하고 진짜로 우리 이제 생물과 관련돼 있는 세포부터 얘기 진행하실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생물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에너지를 뭐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에너지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물의 특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체 내부를 거대한 화학 반응 덩어리야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생물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을 총칭할 때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 가면 뭐 환자분은 신진대사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게 사실은 이 물질대사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화학에서 얘기할 때도 이 물질의 반응을 얘기를 할 때 큰 물질이 부서지는 과정과 작은 물질이 모여서 화합하는 과정으로 얘기를 하듯이 생물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대사도 크게 경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우리 5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작은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큰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 과정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음식 드시면, 그쵸? 음식 드시면 안쪽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잘게 부수는 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큼직한 물질을 쪼개서 작은 물질로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이제 이화작용의 경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 물질이 뭐 저분자에서 고분자 된다, 고분자에서 저분자 된다. 물론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이때 더 중요한 얘기는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5장에서 봤던 것처럼 보통은 이런 과정이 이제 탈수축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합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고분자였던 물질을 저분자로 쪼개면 아니 그때 결합에 썼던 그 많은 에너지 어디로 가겠어요? 쓸모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에너지는 외부로 방출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사용하시는 에너지가 사실은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대사를 크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생물체 내 대사 경로의 중요한 특성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여러분들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과정은요. 한 단계로 끝나는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일 컸던 거를 쪼개서 중간 물질을 만들고 더 작게 만들고 더 작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다시 반응물로 해서 다음 단계 진행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생성물을 또 반응물로 해서 다음 단계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때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모든 단계마다 여기 있는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 체내 환경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화학 반응을 하기에 뭐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활발한 분자들이 반응을 하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유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은 단백질로 돼 있고 단백질은 열에 약하고 그래서 우리 체온은 36.5도로 유지가 되게 돼 있고 생각보다 높은 온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은 온도에서 반응을 진행하려고 하면 사실은 진행하기 어려운 반응이 많거든요. 또 심지어 주변에 물이 많아요. 물 같은 경우는 뒤쪽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있어 버리면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생체 환경 자체가 화학 반응을 하기에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해야지만 진행되는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응들은 큼직하게 동화와 이화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반드시 효소가 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생물체 대사 경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물에게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관련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우리 쓰긴 많이 쓰는데 나 점심 못 먹어서 에너지가 너무 없어 힘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작 에너지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대답 잘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정의는 사실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물리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역학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생겨야지만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일이라고 할 때 굉장히 넓은 범주로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도 굉장히 밝잖아요. 그렇죠? 빛 에너지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저한테 쿵 부딪히면 되게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운동하는 저에게 속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큼 이제 충격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 열 에너지가 있으면 뭐 물을 끓일 수도 있고요. 뭐 단백질 변성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들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에너지라서 분자들이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를 많이 든다라고 하면은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열 에너지가 적게 있다라고 하면 분자들의 움직임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열 에너지가 조금 특성이 마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갖고 있어. 이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놈은 많고 한 놈은 적다라고 하면 반드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동하는 열 에너지는 hit이라고 해서 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는 사실은 열 에너지는 분자의 운동과 관련이 되는 거니까 어떤 운동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가지게 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건 사실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내용이라서 제가 살포시 연필을 발등에 얹어놨을 때 내 발등이 느끼는 그 느낌과 이 연필을 이만큼 높은 곳에서 연필을 놨다. 그러면 이 연필이 떨어지면서 내 발등을 콕 찔렀다. 그때 내가 느끼는 아픔이 똑같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것이 이 연필이 이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높이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위치가 잡힌다거나 사실은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를 의미를 하는데요. 구조 때문에 생긴다는 건 왜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우리는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구조 때문에 생기는 위치 에너지야. 내가 고무줄을 가지고 삐뚤었어요. 점점점 더 삐뚤었어요. 삐뚤면서 점점점 멀어지면 뭔가 공포감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한 손을 놓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공포감이 생기잖아요. 그 구조가 달라졌을 때 원 상태로 돌아가려는 에너지. 사실 그것도 일종의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생물체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도 마찬가지 에너지의 한 종류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에너지랑 관련해서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이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양이 바뀔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세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다이빙하는 선수가 다이빙하는 과정 굉장히 단순한 그림인데요.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를 타고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발할 때에는 물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는 없었다고 보셔야 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움직일 때 썼던 운동 에너지, 우리 보통 운동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의 약자로 EK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하고요.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EP라고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높이가 없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이빙을 점프를 해서 뛰었어요. 그러면 높이가 낮아지니까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더라도 뭐 빛 에너지도 있고 뭐 핵 융합 에너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들의 특징이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이 가능하지만 전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와 관련된 첫 번째 법칙인데요. 제가 미리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법칙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눈을 조금 바꿔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에너지를 다루실 때만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죠. 우리 전 세계야. 지금 저를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온 우주를 파악을 하실 때 이 열 에너지를 다루실 때에는 딱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실 겁니다. 우리 전체가 속해 있는 이 우주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비커에다가 물을 넣고 소금을 녹인다라고 하면 저는 그 비커에 있는 소금물에만 관심이 생기죠. 그러면 온 세계를 파악할 때 이 비커 안에 있는 소금물과 그 나머지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열역학을 다루실 때만 세계를 바라보시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반응이 생기는 부분을 우리는 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부분이요. 이 교실, 뭐 서울, 뭐 대한민국, 지구 다 포함해서 온 우주를 가리켜서 우리는 주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우주 안에 있는 개가 주의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 사실은 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개하고 주의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고요. 하나는 에너지. 자, 제가 좀 전에 그 소금 물에다가 녹이는 반응 얘기할 때요. 제가 그걸 하겠다고 비커를 밀봉을 시켜서 이렇게 하진 않겠죠? 보통 우리 화학 반응 한다고 하면 그냥 오픈되어 있는 시험관, 오픈되어 있는 비커에다가 그냥 소금 집어넣어서 녹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물질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소금을 녹이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 옆에 있으면 그 열 다 느껴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열린 개에서는 물질도 개와 주변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고 에너지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반응시키기 싫어. 나 좀 전문적으로 반응을 시켜보겠어. 내가 다루는 이 개 안쪽에는 내가 관심 있는 물질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개를 밀봉된 용기에서 진행을 했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물질이 이동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이동되지 않고 하지만 개를 닫는다고 하더라도 물질은 이동이 안 되겠지만 에너지가 뭐 여기서 빛이 발생하면 빛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막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닫힌 개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이동은 막아놓은 상태지만 에너지의 이동은 막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 닫힌 개 중에서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에너지가 출입하는 형태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의 이동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뭐 빛나는 거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열 에너지 하나만큼은 이동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 하는 경우에 닫힌 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물질 이동은 없는데 에너지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못 막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 중에서 열 에너지의 이동만 막아놓은 상태를 우리는 단열계라고 얘기합니다. 뭐 제일 많이 쓰는 재료가 스티로폼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다면 고립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이동 못해요. 개하고 에너지하고 아무것도 이동 못하게 해놓은 거.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개 중에서 고립계에 해당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가 바로 고립계입니다. 이 우주 바깥쪽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우주 내부에 있는 에너지나 물질은 우리 우주 바깥쪽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물리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립계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력학을 다룰 때에만 전 우주를 다룰 때 포커스를 딱 두 가지만 둬서 관심 있어 하는 반응이 있는 곳이 개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주위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연력학과 관련되어 있는 법칙 크게 현재까지 알려진 건 세 가지인데 어차피 우리 생물 공부할 땐 두 개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실은 이 연력학 제1법칙의 가장 핵심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그때 얘기하는 그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하는 게 누구 에너지 얘기하는 거냐면 우주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와 주위를 다 포함해서. 그래서 형태가 바뀌지만 에너지가 보존돼 라고 하는 것도 언급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화학적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개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는 있죠. 그런데 개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무조건 누구한테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주위한테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맞죠? 개에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흡수한다. 그럼 누구 거 흡수할 수밖에 없겠어요? 주위 거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학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는 주위하고 개 사이에서 에너지가 주고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가 가지고 있는 유니버스, 우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결과적으로 고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연력학 제1법칙에 숨겨진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